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합하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이 넘는데요. 도의회는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고 보고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죠. 시민단체들 역시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만큼 예산안에 낀 거품을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입장에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시 오늘 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차기도 해상에 이어 오늘은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잇따르는 어선 사고, 뉴스 브리핑과 사건 25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륜차 사고가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인데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주 지역 중증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 대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영진 제주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SNS에서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18일 7시 오늘 제주 짤막 대담 코너에서는 홍명한 의원이 출연해 이공항 특이 출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까지 1,600여 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15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공항 갈등 해소 방향과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국토부와 제주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곧바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김장영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앞으로 보도하게 될 새로운 소식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는 잠시 후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언급될 제주도 서울본부입니다. 제주도 서울본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 국내 기업의 자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국회를 비롯한 서울 소재의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정 홍보, 정책 수렴을 비롯해 지역 생산품과 관광 홍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본부에서는 조례에 따라 본부장을 지방부 이사관으로 두고 도지사 지시를 바탕으로 업무를 총괄합니다. 서울본부는 세부적으로 행정지원과와 세종사무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반적인 도정 현안 해결과 도정 홍보, 대외 협력 기반, 제주 홍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요. 세종사무소의 경우 세종시권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또다시 안타까운 어선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이 뒤집히며 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해양경찰이 몸을 내던집니다.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선원들을 구조하고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배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6시쯤. 마라도 남서쪽 87km 부근 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탄 24톤급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 창진호가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배를 친 거죠. 기관식으로 물이 들어오길래 좀 딴 데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가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접수 3시간여 만에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 등 13명을 찾아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선장 61살 황모 씨 등 3명은 숨졌습니다. 한국인 선원 66살 최모 씨는 실종돼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골든타임을 24시간 이내로 보고 밤샘 투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일단 창진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지침 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골든타임이 끝나는 명일부터는 구역하고 세력을 재조정해서 수색에 차질이 없도록. 해경은 큰 파도를 맞고 배가 뒤집혔다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수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의로 치고 달아난 이른바 묻지마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이호태우 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59살 A씨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이호태우 해변 인근 주차장입니다. 피의자는 이곳에서 대기하다 20대 관광객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튿날 저녁 다시 주차장에 나타났다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 제주에 온 A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차로 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일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특히 이 공항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년 예산안 5조 8천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첫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공항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를 구성했고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고시하기 전인데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제주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다 제2공항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인사청문회도 해보시라 해도 그냥 우리 의지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1억 정도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게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에 30억 원 넘게 또 편성했다며 제주도에 대해 독불장군처럼 굴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필요할 경우 예산을 더 쓰라며 제주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 관련 안건의 국회 처리를 돕는 제주도 서울본부에 대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라고 주문하는 취지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언제 4.3 특별법이 개정될지 몰라요. 사업별로 의회와 제주도 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16일 본회의 의결까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종합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는 2014년 이후 5년 만으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인사, 행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민선 5기 도정에 대한 감사에선 부적정한 인사와 예산 업무, 개발 사업 등 모두 26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에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에 나서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내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3,886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 시설은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며 하수처리 용량도 현재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까지 늘립니다. 마늘 재배 농가들이 마늘 수급 조절과 생산 단가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마늘 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제주 마늘 생산자 협회 준비위원회는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농민이 마늘 수급 조절과 생산 단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겠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주 농협과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마늘 6천 톤을 즉각 수매하고 오래산 마늘 처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서 움직게 한 51살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3일 밤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자택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는데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밖에 있던 수족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족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올해 제주 인구 66만 명 가운데 남성이 50만 5%를 차지해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뜻하는 성비가 102명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격차가 줄어 2040년에 101.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여성이 58.5%로 남성보다 17%포인트 높았고 성비는 2000년 44.9명에서 71명까지 늘어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 오늘은 최근 제주 해상에서 잇따르는 어선 사고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통영선적의 창진호, 창진호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지난주에 발생한 대성호 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사고가 난 어선들은 모두 통영선적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앞서 불이 난 대성호는 29톤급 근해 연승 어선이고 네. 이번에 전복 사고가 난 창진호는 24톤급 근해 연승 어선인데요. 두 어선 모두 장어잡이 배라는 점과 20톤대 근해 연승 어선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성호는 선원 12명 가운데 1명만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선원들은 모두 실종 상태고요. 이 창진호는 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지만 10명은 구조된 상태입니다. 이 창진호의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이는 바로 화재 사고냐 전복 사고냐라는 이 사고 유형에서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유형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일어난 그 창진호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KBS 취재기자가 이 창진호의 생존 선원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 선에 따르면 이 기관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바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이 선장은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구명벌이 바로 터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작동하면서 이 선원 4명이 구명벌에 탄 채로 구조될 수 있었고 이 미처 탑승하지 못한 선원들도 동그란 부표인 이 구명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피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성호의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미처 대비할 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대성호의 자동선박 식별 장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지난 19일 새벽 4시 15분쯤이고요.
해경은 이때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대성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는 연승어선의 특성상 바닥에 이제 낚싯줄을 던져놓고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성호의 경우에는 구조 요청을 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퍼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대성호 사고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사망자도 당시 작업복이 아닌 간편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화상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익사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미처 대비하고 뭐 피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번졌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어선의 재질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대성호는 FRP 재질로 건조가 됐는데요. 이 FRP는 우리말로 하면 섬유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이 소재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가벼운 데다 이 부식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부 충격과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 6만 5천여 척 가운데 96%가 FRP 선체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선들이 화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경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선박 약 500척 가운데 60%가 넘는 300여 척이 FRP 재질 선박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이 선체의 화재 예방용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번 대성호의 사례처럼 이전에 만들어진 배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대성호의 화재 원인 혹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이 대성호는 당시 불이 나면서 선체가 두동강이 났는데요. 선미 부분은 수중에 표류했고 선수 부분은 지금 가라앉은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해경에서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선미 부분을 인양했는데요. 네. 나쁜 기상 상황 때문에 두 차례나 중단된 끝에 결국 사고 닷새 만인 지난 20일 오전 선미 부분을 인양했고 이 지난 주말 서귀포시 화순항에 해경 전용 부두로 옮겼습니다. 인양된 선미 부분은 전체 길이 26m에 약 3분의 1가량인 8m 남짓한 크기로 이 붉은색 밑바닥을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타버린 상태였는데요. 해경은 국가수 등 여러 기관과 함께 1차 감식을 벌였는데 이 선미에서는 발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종 선원의 생체 조직이나 물품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뱃머리 쪽을 감식을 해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앞부분에서 불이 나서 선미 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해경은 기관실 등 주요 장비가 몰려있는 뱃머리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중 수색을 벌여왔고 어제 오전 대성호 침몰 위치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수심 82m 부근에서 이 뱃머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날씨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이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무인 잠수정 등을 투입해서 실제 대성호의 뱃머리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뱃머리로 확인이 된다면 이 대성호의 화재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겨울철에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겨울철에는 날씨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겠죠. 특히 이 대륙 고기압과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고 이 강풍이 부는 날씨가 잦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계절별 평균 풍랑특보 일수를 보면 겨울철이 8.8일로 여름철 2.9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배안에서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늘기 때문에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겨울철에는 월 평균 13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다른 계절과 비교하면 해양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적지만 화재나 폭발, 이 침몰 등 대형 사고 발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나 폭발 사고를 보면 겨울철이 26.8%를 차지해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침몰 사고 비율 역시 겨울철이 다른 계절보다 대형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겨울철은 저수온 등의 영향으로 해양 사고 건수에 비해 사망이나 실종 사고 발생 비율이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 방금 설명드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이 사고 원인은 경계소홀이 48.8%로 가장 높았고 이 항법 위반이나 안전수칙 미준수가 12%를 차지하는 등 인적 과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화기를 사용하는 선원들은 안전수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화재 예방에 나서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과 겨울에는 해상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기상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 실천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고가 잦은 겨울철이니만큼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또 실종된 선원들의 발견 소식도 하루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얼마나 될까요?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합동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그 합동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달부나 확산 등으로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요즘 제주에서도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 교통 사망사고 중 46%가 이륜차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그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 제주시청 일대로 나가봅니다. 단속에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이륜차 운전자들이 적발되는데요.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발견하자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갑니다. 정지하세요, 정지. 선생님, 오토바이 운전 중에 안전모를 안 쓰셨습니다. 네. 선생님, 도로교통법 50조 3항 이륜 자동차 안전보호 불착용으로 단속되십니다.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2만 원 발부되시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확인한 경찰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 하나만. 머리가 이거 헬멧을 쓰면 이게 눌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도 사고 나게 되면 더 크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써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명 사인. 조금만 봐주면 안 돼요? 봐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손으로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고지서를 지금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이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이 많은데 실제 단속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이 많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또다시 발견하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정이 있는 건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안전모는 어떻게 원하시나요? 있어요. 있는데 앞에 실드 바꾼다고. 네? 실드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뭘 바꾸려고요? 실드. 실드. 이게 깨져버리니까 보면 안 보여요. 최근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감귤 수확기를 맞아서 주요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토바이가 날씨가 빨리 어두워지면서 시야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 영상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300건이 넘습니다.
사망과 부상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10명이 사망했고 42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계도 활동을 위해 조천읍으로 이동합니다. 계도 활동도 단속 중의 하나인데요.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모를 왜 안 쓰고 다니시는 겁니까? 목기 스페셜은 목기 써보자고. 그냥 저 출렁 거 3만 원 좀 사신 게 막 무거운 거라 저는 여기 항상 다니는데 그냥 녹슬어고 난 게 농협에 이게 잠깐 오는 일이지만 먼데 안 가는 농협에 오는 거는 이륜차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야광 반사지는 어르신들의 주의 환기와 야간 추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도 안전 운전하시라고 식별이 잘 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륜차 뒷부분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꼭 안전모 착용하십시오. 예예. 다음부터는 꼭 안전모 착용하세요. 위험해요, 너무. 예예. 착용하세요. 그건 대기로. 예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인정이나 이런 마을 방문하면서 예방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피해는 보행자와 상대방 운전자만 입는 게 아니라 운전자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탐사 K를 통해서 제주 지역 중환자실의 현실을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지난주부터 제주의 중증 응급의료 체계 현실을 짚어보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연속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현재 제주도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영진 제주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의료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병이 생기면 서울로 가야 한다. 이런 인식, 이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제주에 살지만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좀 많고 한 71%가 되고요. 제주시가 한 16% 정도로 나타났어요. 네, 진로과 별로 사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제주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도외로 치료를 나가는 그 수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는 한 16% 정도, 서귀포시는 71%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 71%는요. 서귀포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시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까지도 포함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도 이제 의료 기능이 조금 강화되면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의료 유출량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진료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13.65%에서 42% 정도까지를 서귀포 시내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로 부득이 나오는 경우는 한 46%에서 7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도외로 반출되는 유출량은 한 2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해당 진료과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진료과별로 이제 많이 유출되는 경우를 보면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런 순으로 이제 그 도외로 진료를 많이 나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응급의료 서비스,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 응급 의료 체계에 있는 시스템과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제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그 동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 실례로 중증 응급 환자가 1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비율을 보면요. 전국은 75.1%인데
제주도는 64.9%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그 의료 서비스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지금의 그 열악한 제주 지역의 응급의료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복합적인 원인들일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딱 원인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한 3가지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응급 의료와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의료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 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모두 개별 병원에 맡겨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 비용을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 비용을 통제받는다는 건 결국은 그 비용 안에서 수익 구조가 나는 쪽으로 의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중증 응급 환자를 다루는 응급실과 관련한 그 환자를 많이 돌보는 것보다는 외래 환자를 보는 것이 수익 구조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응급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의료기관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주 지역은 동지역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간의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료 격차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증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뭐 야간 진료를 해야 되는 네네. 부분들이 뭐 늘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또 항시 대기해야 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그 의료진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우리 제주는 섬 지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문 인력의 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세 번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주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전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내용적으로 달라지나요? 이미 지난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고요. 네, 이전 조례는 지역 응급의료위원회와 응급의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지역 응급의료를 계획을 세우는 시행 계획 그리고 또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현실은요. 장비는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어서 사실 환자가 사망하는 게 제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전담 인력을 통해서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증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그 지원 규정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는 이 중증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모든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주 그 탐사 K에서도 제주 지역의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제주형 대안으로 제시된 대목이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조례 안에도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응급 환자는 일반 환자와는 달리 질병과 손상이 발생된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가 30분 정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그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질병이나 손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이동하는 과정에도 중단되면 안 되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집중적인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환자에게 매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응급 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제주시와 도 그리고 뭐 서귀포시 그리고 119 종합 상황실, 소방본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거버넌스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송과 전원과 관련한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요.
응급처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기능도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의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역 대학과 그리고 협회 그리고 또 학회 그리고 보건소 이런 쪽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이 또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네. 우리 그 응급처치와 관련된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홍보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는 측면도 함께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지원 기능까지도 함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조례가 이제 현실화되려면 적지 않은 재정이 또 투입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그 중증 응급 의료와 관련한 예산이 12억 8,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기간이잖아요. 네. 내년 예산이 13억 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 1인당 비용으로 나누어 봤을 때 2,000원에 채 못 미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주의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마 현실일 겁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도 다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019년도와 달리 2020년에 예산에 신규 예산으로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라는 예산이 7,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사업은요. 지역 응급의료와 관련한 자원들을 조사하고 그 자원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뭐 현안도 파악을 해보고 그 현안을 파악을 한 토대로 다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수준을 우리가 진단하려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또 이 그 제주도정이 우리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7시 오늘 제주에서도 이번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이맘때 가을보다도 무척 포근했다면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웠는데요. 차가운 북서풍은 모레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과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전에 비가 조금 오면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바람도 역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남부 지역으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 표정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고 낮 최고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도 제주도 앞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물결은 최고 5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동풍이 특히 더 강해져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흐린 날씨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다가 다가오는 휴일에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대성호 화재 사고에 이어서 오늘 또 제주 해상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14명 중 13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3명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해경이 골든타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의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는 계절이어서 해양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니까요. 조업하는 어민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